테슬라의 임직원들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많은 기술들을, 그 없던 기술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흥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소비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돈을 주고 시간을 주는 소비재는 없었다는 거죠. 그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선도업체에게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양측이 다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CES에 가서는 이제 FSD 그것의 최신 버전을 직접 경험해 본 것이 전체 미국 출장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경험이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테슬라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냥 뉴스로만 보기에는 지금의 테슬라 최대 리스크는 머스크의 이미지가 너무 추락하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기차 판매가 줄었다고 하고 뭐 중국에서도 워낙 타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좀 이런 글로벌 업체들의 요즘 흐름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질문 주신 테슬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의 임직원들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쪽으로요? 좋은 쪽으로요. 물론 그들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주가의 단기 요동침에 따른 피곤함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테슬라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흥분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고요. 테슬라의 임직원으로서 테슬라란 기업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되는 요즘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왜요? 그것은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2003년에 만들어졌고 그 직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가 됐고 2012년에 상장을 했고 모델 S라는 이제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차가 나왔고 그리고 마침내 2014년 10월부터 이른바 운전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컴퓨팅 플랫폼을 차에 장착하기 시작했고 차라는 것을 디바이스로 데이터 디바이스로 판매하기 시작해 2014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훈련시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는 고속도로 완전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당시에 무어의 법칙을 계승할 정도의 엄청난 성능의 자체 추론 칩을 설계해서 그것을 차에 넣기 시작했고 그 거대한 성능의 컴퓨터를 통해서 더 나은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6년에 걸쳐 FSD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그 FSD 소프트웨어의 완성을 알리고 있고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마침내 로보택시라는 기존에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의 문을 여는 시기를 오는 6월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회사를 만든 일론 머스크든 그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따라서 그 많은 기술들을 그 없던 기술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흥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이폰을 2007년 2월에 출시한 그 아이폰을 2000년대 초반부터 스티브 잡스와 함께 만들었는데 지금이 2006년 말 같은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회사의 본질 가치를 앞서갈 때도 있고 그리고 뒤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것은 우리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본질 가치가 위로 가고 있는지 여부인데 그 본질 가치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로보택시라는 비즈니스가 시장에 상용화되어서 앞으로 나왔을 때 창출 가능한 이익의 규모가 어떠할지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한테 미칠 영향이 어떠할지 그리고 그 로보택시를 가능케 하는 이동 가능 소프트웨어, 자율이동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이 운전 로봇, 자동차처럼 생긴 저 로봇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폼팩터를 갖고 있는 로봇으로 넘어가서 노동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기여할 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그것이 본질 가치라고 봤을 때 그 본질 가치의 방향을 굉장히 높은 위로 열 수 있는 이벤트가 코앞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오랫동안 바라봐 왔고 이 회사의 이 기술을 진전시켜 왔던
내부자들 입장에서는 예. 설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일반적 투자자들, 테슬라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왔고 도대체 어떤 시장의 문을 열고자 하는지에 대한 즉 이해가 아직 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신 경우에는 주가를 보고 기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빠지면 나쁜 기업이고 나쁜 경영자고, 주가가 오르면 어쨌든 좋은 기업이고 좋은 경영자, 이렇게 기업을 보고 기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가를 보고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이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또한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판매 부진이나 예. 어떤 정치 노이즈들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판매 부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설명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작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단일 모델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죠. 네. 테슬라가 작년에 이제 170, 80만 대 정도의 판매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70% 정도가 이 모델 Y였습니다. 자, 근데 이 모델 Y가 신차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2월 말, 그리고 독일과 유럽과 미국에서는 3월 초에 이 신차의 출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즉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테슬라란 자동차 회사 판매의 70%를 담당하는 모델이 새 차가 준비되기 위해서 중단됐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1월달, 2월달에 작년과 비교해서 부진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마다 만약에 어떤 시장이 있는데 12월까지, 올해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낮게 주거나 적게 줄 거야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시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서 그런 시장들이 상당히 존재를 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초에 일종의 골짜기를 만드는 현상을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는 많이 보아왔죠. 네. 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숫자가 주춤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당연하게도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판매를 4월 초, 5월 초, 6월 초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숫자가 모델 Y의 신차 출시 효과를 통해서 올라가고 나면 1, 2월의 판매 부진이란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노이즈처럼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많은 이제 서방의 기성 언론에서 정치 참여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치 경례라든지 이런 좀 자극적인 단어들을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소비 심리를 악화시켜 판매가 부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 기사를 쓴 분들이 이제 모르고 그 기사를 쓴 것이냐라고 의심할 만큼 지금 판매 부진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명백한 논리에 의해서 주춤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하루하루 기사를 써야 되니까 네. 네. 양해해 주는 걸로 하지만 네. 어쨌거나 어떤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 단기 이슈나 아니면 워낙 테슬라에서 차지하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나 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유독 테슬라는 더 어떤 본질 가치보다는 이런 뉴스나 이슈거리의 주가 변동성도 좀 컸었던 것이 사실이고. 맞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어떤 지금의 주가 수준이 어떤 기업의 본질 가치나 앞으로의 모멘텀을 담고 있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리고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신차 출시 앞두고 있으면 이제 곧 구형이 될 건데 굳이 지금 살려는 수요는 당연히 없는 게 맞고, 그리고 네. 어떤 전기차 쪽으로는 어떤 보조금 이슈, 정책적인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판매량 감소가 자연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좀 다른 쪽에서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테슬라에게 있어서 좀 위협이 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투자자로 하여금 이거 좀 곧 따라잡힐 수 있겠는데 라는 우려를 주지는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쳐줘야 됩니까?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이폰 판매가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2008년 또는 2009년인 거죠. 누군가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중국에서 오포나 비보 같은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내놓으면 네. 아이폰 큰일 날 것 같다. 자, 지금 2008년 9년이면 앱스토어가 이제 막 등장을 하고 그 안에 아직 킬러 앱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앱들은 생기지도 않은 자리입니다. 예. 근데 중국 친구들이 부상하면 어떻게 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도 모르는 네.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될까 말까 한 자리에서 경쟁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네, 그래요? 우려를 앞당겨서 과도하게 반영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얘는 네. 그때 아이폰은 저도 똑같아요. 오포, 비보? 아유, 어떻게 아이폰이랑 비빌 수가 있겠어. 근데 그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부정적으로 쓰였을 당시고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을 뿐더러 아니 이게 진짜 멋있게 나오니까 그리고 성능도 좋게 나온다니까 이거 진짜 약간 경쟁력이 가파르게 올라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거든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중국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데 많이 없죠. 오히려 한국, 일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중국 자동차를 받아들이고 있죠. 네. 중국 자동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10년에 걸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스마트카 관점에서 이제 로보택시라는 것 관점에서 우리가 운전이라는 노동을 내가 스스로 투하하지 않아도 이동할 수 있는 그 시장이 곧 열린다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시장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할지 계산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마어마한 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일 것이 분명한데 이 시장의 문이 막 열릴까 말까한 그 자리에서 선도 업체인 테슬라를 두고 중국 업체들이 따라와서 쉐어를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너무 이제 앞당겨서 이른 시기에 지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투자자들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전기 자동차 시장이 내가 보고 있는 미래 자동차 시장이다 라고 정의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분전이라는 것이 테슬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저는 그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선도업체에게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오히려 양측이 다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사실 지금까지 드린 질문들은 어찌 보면 뭐 반대 입장에서 드린 질문이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질문들이라 굳이 한번 질문을 계속 역으로 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찔리지 않는 이유가 저는 압니다. CES에서 직접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차에 700km 이상 경험을 하셨고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테슬라에 대한 위협보다는 그러면 지금 테슬라나 그리고 완전 자율 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CES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키워드로 많이 꼽았던 게 AI, 젠슨 황 그리고 피지컬 AI 이렇게 갔었는데 이와 연관 지어서 이제 자동차 업계까지 한번 스토리를 엮어본다면 CES 갔을 때 뭐가 가장 좀 인상 깊으시던가요? 정확히는 CES에 가서는 그렇게 뭔가 실물 전시에서 인상적인 바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 출장을 나눠보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로 들어가서 테슬라 FSD 13.2.2 버전을 2박 3일 동안 730km 정도 주행한 것 이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선 라스베가스로 이동을 해서 CES에 참관한 것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CES 이 두 번째 파트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쨌든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가 6년 만에 CES에 다시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형태는 물리인공지능이다 라고 정의를 해서 시장에 우리가 한참 핫했던 LLM, 이른바 챗GPT 같은 것들이 LLM이죠. 딥식도 LLM이고 이른바 비물리 인공지능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었던 시장의 시각을 궁극적 인공지능의 형태인 물리 인공지능으로 확산시켜준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인상적인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제 미국 출장 일정으로 봤을 때는 그 물리 인공지능, 젠슨 황께서도 이야기하신 물리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될 수 있는 이 이동 능력, 이제 FSD가 바로 자율 이동 소프트웨어죠. 예. 그것의 최신 버전을 직접 경험해 본 것이 전체 미국 출장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경험이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타고 자율주행 700km 횡단하셨어요? 네, 저는 P2P 카쉐어링 플랫폼인 튜로에서 네. 모델 Y를 렌트를 했고 그 모델 Y에는 제가 원하는 FSD 13.2.2가 다운로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자율주행 그러면 기술력이 어디까지 온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체감은 잘 안 됩니다. 네. 유튜브 통해서나 봤지 실제로 타보니 좀 어떻던가요? 이제는 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타건 아니면 이제 기자님께서 타시건 누가 타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다라는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느끼는 바가 조금씩 주관적이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와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저는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12번을 갔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FSD를 버전별로 다 타봤습니다. 같은 버전을 3번 타보기도 하고요. 예. 같은 버전도 그 안에서 이제 진전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테슬라를 제일 먼저 탔던 것은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 드렸던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고속도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이제 2019년에 처음 경험을 했고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자동차 애널리스트로서 제가 바라보는 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구나. 기계가 스스로 도로 위에서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구나. 이게 공상과학 영화에만 머물러 있던 내용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실로 다가왔구나라는 체감을 그때 처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그 경험을 하는 시기부터 경험을 했던 그 시기부터 테슬라에서는 고속도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어떠한 도로에서건 완전히 이동할 수 있는 어떠한 도로 환경, 어디에서건 어떤 조건에서건 누가 타 있건 A에서 B까지 완전히 안전하게 완전히 최적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FSD 개발을 시작했죠. 버전 8, 9, 10, 11 이것들을 경험할 때는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긴장을 많이 하면서 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추가되는 과정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비가 막 내리면 운전이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파란불에 직진을 하고 빨간불에서 멈추고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예를 들어 앞에서 회전교차로가 나온다. 그럼 운전을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게 제가 2021년, 예. 22년에 경험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진전이라는 걸 경험을 했죠. 지난번에 3개월 전에 왔을 때는 폭우가 내리면 운전을 포기했었는데 지금은 폭우가 내려도 운전을 잘하는구나. 지금은 회전교차로를 못했는데 3개월 뒤에 다시 오니 회전교차로를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지금은 비보호 좌회전을 못했는데 이제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구나. 지금은 차선이 지워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이동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차선이 없어도 모래밭 위에서도 도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되는구나. 유턴을 못해서 돌아갔는데 이젠 유턴을 할 수 있으니 최적 경로 선정을 해서 주행할 수 있구나. 이전에는 한 단계 앞만 보고 운전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2단계 좌회전 뒤에 우회전, 우회전 뒤에 다시 좌회전 이 다음 단계 다음 수를 보면서 운전을 하는구나. 그 진전이라는 거를 저는 계속 미국에 가면서 경험을 해온 거죠. 저 그러면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자율주행이 되면 운전자의 피로도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거라고는 얘기하는데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신경 쓰느라고 육체적인 피로도는 떨어져도 뭔가 불안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그걸 걱정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까? 2023년까지는 버전 11까지는 기능의 추가를 해나가는 단계였다고 저는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능의 추가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추가되지 않은 기능 환경을 도로 주행 중에 마주하게 되면 제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항시 긴장해야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능의 완성이 이루어진 시점을 저는 작년 초, 재작년 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버전 12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기능이 완성됐고 무언가 경로 선정의 완벽성을 올리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초부터는 저는 기능이 완성됐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상 긴장을 하거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작년에 4번 미국에 가서 경험을 했고 올해 1월 달에 갔다 왔으니 이제 완성됐다, 기능이 완성됐다라고 정의한 이후 5번을 갔다 왔는데 그 5번의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저는 더 이상 운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 경험을 해본다라는 것이 주는 굉장히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란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느끼는 것처럼 많은 대중들이 비슷하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차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자동차 애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감정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율주행 가면 약간 펀드라이빙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게 그냥 우스개가 아니라 BMW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운전해야 마시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으로 좀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자율주행으로 바뀌고 이게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세상에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네, 저도 자동차라는 운전이라는 행위가 개인의 취미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고 네.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 운전이란 노동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자각하게 된 순간부터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운전을 하지 않는 대신 예를 들어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와 전화를 한다거나 인터넷에서 어떤 다른 정보를 찾는다거나 제가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다른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가 운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굉장히 완성에 가까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운전이라는 행위가 누군가에는 소수에게는 여전히 취미로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노동행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주체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운전이라는 노동을 수행하는 것, 예를 들면 택시기사님 뒤에 택시에 타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의 노동으로 제가 이동을 하는 거죠. 예. 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은 제 노동을 투하하는 방식과 남의 노동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3, 40년을 한국에서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해 왔던 사람으로서 택시를 타는 것이 불편하다. 인간 운전자가 노동행위를 해서 이동하는 자동차를 타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이 건물 지금 13층인데 13층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거든요. 네. 기계가 올려준 겁니다. 네. 아주 스무스하게. 층별로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아주 스무스하게 13층까지 안정적으로 올려다 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 건물은 사람이 당겨서 엘리베이터를 올려줍니다. 네. 힘이 빠지면 흔들거리기도 하고 세게 올려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네. 천천히 올려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상당히 불안하고 불편할 겁니다. 네. 저는 기계가 완벽하게 운전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완전한 이동 능력을 구사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인간의 노동 투하라는 것이 제가 남의 노동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기술적 진전을 여전히 한국에서는 누릴 수가 없고 이제 미국에서 누릴 수 있고 캐나다에서 누릴 수 있고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확대가 되겠지만
결국 우리도 다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을 누리게 됐을 때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인간 사용자들은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로보택시라는 것이 디플레이션 기술 혁명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죠. 근데 소비자로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예상하고 점검하는 게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네. 제가 기업 가치 평가를 한다면 저 기업이 만들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더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는 대상이 될 것인가를 분석해서 그걸로 이익 추정을 하고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결국 저는 사람을 이해하는 일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사람은 어떻게 소비를 하는가? 거기서 시작을 해본다면 사람은 한정자원 소비를 합니다. 기자님이나 저나 한정자원을 갖고 소비를 하는 거죠. 첫 번째 한정자원, 시간이 한정적이고요. 두 번째 한정자원, 자본이 한정적입니다. 급여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단기적인 이 현금의 인플로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정 자본 소비를 하죠. 네. 한정 시간과 한정 자본 소비를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사례가 그런 거죠. 넷플릭스 볼래, 유튜브 볼래. 자, 인간의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잡기 위해서 플레이스테이션과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싸웁니다. 네. 시간 전쟁이죠. 자, 그리고 이 한정 자본 소비는 굉장히 쉽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게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는 것보다 비싸지만 모두가 갈망하는 대상이죠. 자,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 전제 하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제어와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을 찾는 게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죠. 자, 근데 그 한정 자원, 한정 시간과 한정 자본을 갖고 하는 소비자에게 지금 로보택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운전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이 프로그램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운전하지 말고 자거나 아니면 술을 드시거나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게 뭐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이 끝나고 택시 타고 갈 겁니다. 자, 택시비가 원래 10,000원 나왔을 텐데 예를 들어 로보택시를 타면 그 운전이라는 노동을 제공하는 인간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다 빠지게 되죠. 그 외에도 수많은 고정비들이 빠질 겁니다. 에너지 비용도 빠질 것이고 보험료도 빠질 것이고 차값도 빠질 것이고 많은 게 빠질 텐데, 자, 3,000원만 내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10,000원 내지 마세요. 김준성 씨. 3,000원만 내십시오. 자, 저한테 뭐 한 거죠? 돈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소비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한정 자원 소비를 하는데 한정 시간과 한정 자본, 돈을 주고 시간을 주는 소비재는 없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소비재가 등장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가, 더 쌉니까? 기계가? 당연하죠. 아니, 로보택시면 훨씬 더 비쌀 것 같은. 네. 로보택시에서도 예. 더 비싸게 비용을 청구하는 로보택시가 있고 네. 비싸지 않은 청구가 가능한 기술이 있는 로보택시가 존재하는 거죠. 전자의 경우에는 값비싼 하드웨어나 아니면 끊임없는 지도 업그레이드, 이런 비용을 상당히 많이 수반하는, 예를 들어 구글의 웨이모나 아니면 바이두의 아폴로 프로젝트, 우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위라이드, 그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20년 전부터 동일한 패턴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로보택시를 기술적으로 지향해 왔었고요. 지금 중국에 있는 친구들, 화웨이나 샤오미나 니오 샤오펑, 리오토, 그리고 테슬라, 이런 친구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낮은 비용으로 로보택시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죠. 간단합니다. 웨이모 사실 수 있으세요? 못 사요. 그럼요. 자, 근데 이 차가 굉장히 원가가 비싸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아이오닉 5를 사오든, 제규어로부터 차를 사오든, 지커로부터 차를 사오든, 차를 사온 다음에 거기에 이제 컴퓨팅 플랫폼을 얹고 수많은 개조 작업, 수많은 센서들을 부착해서 일단 하드웨어 코스트가 비싸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를 그리고, 이 지도를 그리는 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로 환경이라는 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도를 새로 그리면서 네. 그 그린 지도와 내가 지금 라이다로 쏘고 있는 레이저로 인식한 현상이 일치하는지 매칭하면서 가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든 아니면 그거를 똑같이 해보려는 개발자 입장에서 접근하든 굉장히 비싸다라는 감을 바로 가질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중국의 차들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던 그 자동차의 그 가격에 구매해서 바로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런 것들을. 당연히 비용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을 때, 자, 택시비가 10,000원입니다.
자, 택시비 10,000원이면 이 중에 7,000원이 저에게 이동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운전이란 노동을 제공해준 기사님께 가는 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3,000원 중에 2,500원 정도가 고정비죠. 차값 상각이 들어갈 거고요. 예. 보험료, 에너지 비용, 유지관리, 청소 비용, 그리고 택시회사가 오프로 뛰기 500원 뛰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든 파웨이 로보택시든 샤오미의 로보택시든 등장을 했습니다. 자, 7,000원이 빠지는 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7,000원이 쉽게 빠졌는데 나머지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보험료. 자,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80% 가까이는 인간이 내는 사고입니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분노운전, 핸드폰 운전. 네, 그런 것들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죠. 지금은 인간이 다 운전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 로보택시는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고율이 확 떨어질 거고요. 플러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험한 것처럼 그런 인간들과 민글하면서도 사고가 날지 않을 수 있는 주행 역량을 개발해서 사고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전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손해율이 떨어지게 되면 보험료가 낮아질 겁니다. 여기서 고정비가 빠지게 될 거고요. 기름값을 내는 것보단 전기 요금을 내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 자, 에너지 비용이 빠질 거고요. 이 로보택시는 전부 로봇이 관리합니다. 충전도 무인 충전을 할 거고요. 예. 사람이 가서 꽂아주는 게 아니고 청소도 로봇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유지 관리 비용도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차값. 테슬라가 뭐 5억 하나요? 3억 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테슬라 안에서도 소비자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1억 이상의 차들이 존재하지만 모델 3, 모델 Y, 작은 모델 3, 작은 모델 Y들이 나올 거고 이제 새로운 신차들이 더 저렴하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차를 사는 가격, 전 세계 평균 차값 구매 가격 평균이 지금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4천만 원 중반대 정도 됩니다. 네. 그거보다 더 비싸게 테슬라를 살 필요는 없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차들, 모델 3는 이미 중국에서 4,600만 원에 살 수가 있고 더 작은, 더 저렴한 차들, 그리고 내년에 나올 사이버캡은 더 낮은 원가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차값 상각이라는 것도 고정비에서 구성하는 그 비용도 내려가거나 유지될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비는 제거가 되고 고정비는 전체적인 구성 요인들이 다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7,000원의 인건비와 2,500원의 고정비가 있는 가운데 이 고정비가 1,500원으로 내려가고 7,000원이 0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3,000원을 받습니다. 10,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50%입니다. 자, 2,500원을 받아도 됩니다. 이익률은 여전히 높죠. 2,000원을 받아도 됩니다. 이익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시간을 드립니다. 돈을 드립니다. 디플레이션 기술혁명이 됩니다. 디플레이션 기술혁명의 대상이 되는 이 소비재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질문 주셨던 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의 연방정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이 도지의 활약, 정부 효율성 부서의 활약 과정 속에서 제가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분개하겠죠. 내가 잘 살아왔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바뀌었을 수 있어 라고 분개할 겁니다. 네. 근데 저에게 A에서 B로 이동하는 비용이 10,000원이었던 택시라는 대상이 있었는데 3,000원에 이동할 수 있는 로보택시라는 게 올가을에 갑자기 부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도지가 싫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싫으니까 10,000원 내고 택시를 탈까요? 그러진 않겠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예. 게 인간의 소비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선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이동수단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이동수단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경험하고 온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사람 빠져들게 말씀하시네요. 뭐 가뜩이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다 보니까 더 빠져드는 게 되는 것 같은데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어떻게 혁명이 일어날지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로보택시에 가장 수혜가 되거나 앞서가는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지금 현 시점에서는 테슬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뭐 화웨이나 엔비디아나 그쪽으로 더 뻗어갈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다고 우와 대단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을 한 10,000번 찍고 그중에 한 번 잘 된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직접 경험했다고 해서 다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건 하루 이틀, 한두 시간일 뿐인데 실제로 10시간, 20시간, 한 달, 두 달을 타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 지표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네, 알고리즘, 그리고 훈련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가 여부, 그리고 훈련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정량적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중에서도 비교가 가능한 게 두 가지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디바이스가 얼마나 깔려 있는가, 그리고 훈련을 하기 위한 컴퓨팅 인프라는 얼마나 구축이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맥락에서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이 두 가지 맥락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네. 데이터 디바이스, 운전 능력이라는 것, 이동 능력이라는 것을 휴머노이드에게든 자동차 운전 로봇에게든 부여하기 위해선 챗 GPT가 랭귀지 데이터로 학습을 했던 것처럼 이동 데이터라는 것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이동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자동차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알던 기존 자동차는 데이터가 하나도 모으지 않겠지만 센서 수입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높은 연산력을 가진 추론칩이 들어가 있고 명령이 따라 내려갈 수 있는 제어 아키텍처가 설계되어 있는 그런 차들은 데이터를 모읍니다. 자, 그런 차들을 누가 얼마나 많이 깔았느냐가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이동 데이터를 모으고 있느냐이고 그 맥락에서 봤을 때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것은 테슬라, 약 800만 대가 깔려져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보면은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작년 말 기준 한 90만 대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니오 샤오펑 리오가터라는 중국의 민간 삼형제 삼총사 회사가 따라가고 있고 그 삼총사를 순식간에 뛰어넘고 화웨이랑 비등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 것이 샤오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말씀드린 순서로 이 데이터의 확보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확보된 데이터를 훈련하는 것도 정량화해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00엑사플롭, 초당 100경 정도 연산할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이게 전 세계에서 압도적 1등입니다. 자, 이거를 뒤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 플레이어가 길리 자동차, 네, 이제 30엑사플롭 정도를 구축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맞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만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을 했는데 그만한 데이터 디바이스는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딜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화웨이,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샤오미, 그리고 중국의 삼총사들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지표들, 객관화된 정량 지표를 갖고 누가 이동 데이터를 가장 잘 많이 모아서 잘 훈련시키고 있는가, 그걸 갖고 누가 이동 시장, 이동 가능 능력을 갖춘 로봇 시장을 열 것인가를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숫자로 랭킹을 매겨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랭킹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워낙 그 랭킹이 압도적이어가지고 데이터 수가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여쭤보고 맞춰야겠습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언제부터 경쟁이란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반 기대 반이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PER이 3배, 4배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기대를 해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다 공개된 정보인 거죠. 현대자동차도 이제 공개된 정보로서 이 이동 데이터를 모으고 이동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스마트카를 만드는 방향을 올해 중에 제시할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투자자분들께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역량을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주체가 42닷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 이 42닷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의 이 데이터 디바이스화, 자동차의 데이터 디바이스화의 역량은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됐고 이 데이터 디바이스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마치고 올해 중에 연중에 행사를 갖고 공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대차 기아가 지난 5년 동안 디레이팅이 계속되어 왔던 배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아직 알진 못하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시장이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정량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거세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더라도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 부분을 제 회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그 행사를 통해서 숫자가 공개되면 저는 자료를 통해서 평가를 내리고 시장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시고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위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김준성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